금강산의 허리는 구름에 잠겨 그 끝을 알 수 없었고 늦여름의 푸른 기운이 골짜기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한양의 번화함만을 보며 자란 선비 이선준에게 이 깊은 산골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의 말끔하던 비단 도포 자락은 이미 흙먼지로 얼룩지고 가시에 긁혀 해져 있었지만 선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마음은 오직 단 하나, 어둠 속에 갇힌 어머니의 눈을 밝혀줄 신비의 약초, 눈빛풀을 찾는 것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만난 산골 처녀 다홍이 아니었다면 그는 벌써 길을 잃고 짐승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다홍은 다람쥐처럼 날래게 이끼 낀 바위를 넘고 젖은 숲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뒤를 선준이 숨을 헐떡이며 겨우 뒤따랐습니다. 짙은 풀 내음과 흙냄새가 물씬 풍겨왔고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가 발소리에 섞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다홍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 저기를 보셔요. 저기 바위 틈에서 자라는 푸른 잎사귀가 바로 눈빛풀이랍니다. 다홍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과연 영롱한 푸른 빛을 띤 작은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의 발이 닿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선준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가 이내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홍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셔요. 제가 늘 하던 일인걸요. 여기에 잠시만 계셔요. 제가 금방 따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돼요, 낭자. 어찌 그 위험한 곳에 낭자를 보낸단 말이오. 내가 가겠소. 길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이미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 선주는 다급히 다홍을 만류하며 자신이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책만 읽어온 그의 가냘픈 몸으로는 첫 발을 떼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홍은 그런 선준을 보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악에 없는 청량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일이 나지요. 사는 정성을 들인 이에게는 귀한 것을 내어주는 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셔요. 하지만 낭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어찌 감당하란 말이오. 선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과 이름도 모르는 이 처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탓이었지요. 다홍은 그런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효심과 진실한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저를 지켜줄 것이니 아무 염려 마셔요. 어머니께서 선비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서 약초를 구해 가셔야지요. 다홍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맨발로 절벽의 바위 틈을 능숙하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한 마리 새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주는 차마 그 광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손을 모아 쥐며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저 고운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에서 다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여기 있습니다. 눈빛풀이에요. 다홍은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와 손에 든 푸른 약초를 선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눈빛풀은 과연 그 이름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선준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약초를 건네는 다홍의 작은 손과 그것을 받는 자신의 손이 스쳤습니다. 다홍의 손은 흙이 묻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다홍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낭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뭘요? 어머님 병환이 어서 나으셔야 할 텐데요. 이 풀은 해가 지기 전에 달여 드셔야 약효가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셔야지요. 다홍은 부끄러운 듯 살며시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뺨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와 눈앞의 처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심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장손의 의무, 한양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이미 정해진 혼약까지. 그를 옥죄는 수많은 족쇄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산골 처녀 다홍의 맑은 눈빛과 따스한 손길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 느껴졌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산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둘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고 있었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골짜기를 삼키자 서늘한 바람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었고 후두둑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로 쏟아지는 비에 두 사람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요. 평탄하던 산길은 삽시간에 흙탕물 흐르는 급류로 변해 발을 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선주는 겨우 품에 넣은 눈빛풀이 젖을까 자신의 몸으로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선준이 허둥대는 사이 다홍이 그의 소매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이쪽으로 오셔요. 이대로 있다가는 산사태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다홍은 익숙한 듯 빗속을 헤치며 선준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선준은 그 손의 의지에 비탈길을 간신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이 다다른 곳은 오래전 버려진 듯한 화전민의 묵은 귀틀집이었습니다. 비록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문짝도 위태롭게 달려 있었지만 거센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홍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능숙하게 불을 피웠고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귀틀집 안은 이내 아늑한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모닥불 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선준이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또 목숨을 구했소. 내가 낭자에게 빚만 지는군요. 이 신세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신세라니요? 그런 말씀 마셔요. 산에서 굳은 나를 만나는 건 흔한 일이랍니다. 그보다 선비님, 어머님께서는 어쩌다 눈이 어두워지신 것인지 여쭈어도 될런지요. 다홍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선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래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니오. 몇 해 전 우리 가문에 아주 큰일이 있었소. 그때의 충격으로 그만 시력을 잃으셨지. 한양의 이름난 의원들은 모두 마음의 병이라며 고개를 저었소. 그러다 한 도인에게서 금강산 눈빛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요. 마음의 병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부디 이 약초가 어머님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밝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홍은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타인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낭자의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오. 낭자는 어찌 이 깊은 산골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오? 가족들은 어디에 계시오? 저는 본래 이 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초꾼이셨는데 몇 해 전 겨울에 약초를 캐러 가셨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셨지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가 이듬해 아버지 뒤를 따르셨고요. 이제는 저 혼자랍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다옹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선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저도 모르게 다옹의 어깨를 감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날이 밝으면 곧장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과 이 깊은 산에 홀로 남겨질 다옹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 낭자에게 제대로 보답을 하고 싶소. 쌀이든 비단이든 낭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비님, 그저 마을에 가시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나리께서 성정이 그리 너그러운 분은 아니시라 들었습니다. 특히 외지 사람들을 까다롭게 대하신다고 하니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몸가짐을 조심하셔요. 다옹의 말에 선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개 고을 현감이 사대부인 자신을 어찌하겠느냐는 오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빗소리는 차츰 잦아들고 귀틀집 안에는 모닥불이 사그라드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피어난 온기는 덧없이 따뜻했지만 창밖의 어둠은 곧 닥쳐올 비극의 서막처럼 짙고 서늘하게 깔려 있었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새벽녘에야 그쳤고 아침 햇살이 젖은 숲을 비추자 세상은 온통 영롱한 물방울들로 반짝였습니다. 귀틀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맑게 갠 하늘 아래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나눈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간간히 두런두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선주는 한양의 번화한 거리와 이름난 명소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옹은 산에 피는 온갖 들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더없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흘길이 끝나고 제법 너른 길이 나타나자 작은 마을의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장이 서는지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제법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다옹을 이끌고 가장 큰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2그릇과 상다리가 휘어지게 안주도 차려주시오. 그리고 이 낭자에게는 따뜻한 새 옷도 한 벌 내어주시오. 값은 넉넉히 치를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부탁하오. 선준의 호기로운 주문에 주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의 허리춤에 달린 값비싼 놀이개를 보고는 군말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갖가지 음식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다옹은 평생 처음 보는 진수성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낭자, 어서 드시오. 밤새 고생이 많았소.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하지만 선비님, 제가 어찌 이런 과한 대접을 그저 길 안내만 조금 해드렸을 뿐인걸요. 과하다니 당치도 않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약초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오. 이것은 내 작은 성의일 뿐이니 사양 말고 편히 드시오. 선준의 따뜻한 권유에 다옹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포졸 며칠 거느린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떡 벌어진 어깨와 매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사내로 온몸에서 위압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 조익현이었습니다. 조익현의 시선은 주막 안을 천천히 훑다가 한양 선비의 행색을 한 선준과 그 맞은편에 앉은 다옹에게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뉘신데 이른 아침부터 이리 거하게 판을 벌이셨는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나그네이신가. 조익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리. 소생은 한양에서 온 이선준이라 하옵니다. 어머님 병원에 쓸 약초를 구하러 금강산에 왔다가 마침 일이 잘 되어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선준이라. 조익현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준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자신의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 이 판서댁의 귀한 장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내 다홍에게로 향했습니다. 앳되고 청초한 다홍의 모습에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노골적으로 어렸습니다. 그래, 약초는 구했는가? 헌데 옆에 있는 계집은 누구인가? 설마 하니 이 험한 산길을 저 연약한 계집과 함께 넘었다는 것은 아니겠지. 이분은 소생의 은인이십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저를 도와 약초를 구해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날이 혹 이분께 무슨 결례라도. 선주는 조익현의 무례한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며 다홍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듯 막아섰습니다. 그 행동이 조익현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습니다. 조익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은인이라, 허허, 과연 그럴까. 외간 남녀가 단둘이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자네 혹 풍기문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사대부 체면에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인가 말이야. 날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생과 이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이입니다. 어찌 그런 험한 말로 은인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십니까? 선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익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준에게 시비를 걸 작정이었고 마침 다홍이라는 좋은 빌미까지 손에 넣은 셈이었습니다. 조익현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묵은 원한과 추악한 욕망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오만한 선비놈을 짓밟고 저 어여쁜 계집을 제 손에 넣고야 말리라. 복수와 탐욕의 불길이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익현의 서슬 퍼런 호령에 포졸들이 창을 고쳐 잡고 선준과 다홍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주막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준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현감 앞에서 힘으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조익현에게 맞섰습니다. 날이 소생은 비록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있으나 한양에서 나고 자란 사족의 자제입니다. 어찌 이리 명백한 증좌도 없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십니까? 이는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국법이라, 하하, 이 고을에서는 내가 바로 법이다. 사족의 자제. 사족의 자제라면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했어야지. 천한 계집과 산속에서 밤을 보낸 것이 사실이 아니더냐. 그것만으로도 너의 죄는 차고 넘친다. 당장 저놈들을 묶어 관하로 끌고 가라. 조익현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악스럽게 달려들어 선준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선준이 버티며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홍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조익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날이 제발 선비님을 놓아주셔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 밤이 깊어졌을 뿐 선비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벌을 내리시려거든 차라리 저에게 내려주셔요. 오호, 기특한 계집이로구나. 정녕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냐? 조익현은 다홍의 애처로운 모습을 내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옹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습니다. 다옹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그 고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저 사내를 살리고 싶으냐? 예, 나리.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선비님을 풀어주셔요. 무엇이든 이라. 그 말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오늘 밤 내 관사로 오너라. 내 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다. 그리하면 저 건방진 선비놈의 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조익현의 말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포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놈, 내 놈이 감히, 내 놈이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하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고함을 치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당장 옥에 쳐넣어라.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 결국 선주는 포졸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다옹을 향해 절대로 가지 말라는 듯 애타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막에는 이제 조익현과 망연자실한 다홍, 그리고 겁에 질린 주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익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다홍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들었겠지. 너의 대답 하나에 저놈의 목숨이 달려있다. 해가 지기 전에 관사로 찾아오너라.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저놈은 내일 아침 영모죄로 몰려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내 말 허튼 소리로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익현은 마지막으로 다옹의 뺨을 음흉하게 한번 쓸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다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준이 옥에 갇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구해준 고결한 선비의 목숨이, 다른 한쪽에는 결코 더럽힐 수 없는 자신의 순결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안쓰러운 눈빛으로 다옹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옹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캄캄한 밤, 다옹은 떨리는 걸음으로 관사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낮에 산에서 꺾어온 이름 모를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꽃들 사이에는 아주 깊은 잠을 부르는 작은 열매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요. 관사 앞을 지키던 포졸은 그녀를 보더니 이미 언지를 받았다는 듯 별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묵직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다옹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익현은 사랑채에서 화려한 비단옷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진한 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옹을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리 가까이서 보니 참으로 곱구나. 이리 와 내 옆에 앉거라. 나리, 잠시만요. 오다가 나리를 위해 들꽃을 좀 꺾어왔습니다. 이 꽃으로 차를 다려드리면 그 향이 일품이랍니다. 먼저 이 차를 한 잔 받으셔요. 다옹은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조익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찻잔에 조심스럽게 꽃잎과 열매 몇 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조이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다옹이 건네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오호, 기특한지고. 꽃으로 차를 다릴 생각까지 하다니. 좋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그 선비놈을 곱게 보내주도록 하지. 자, 이 술도 한 잔 받거라.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밤이 아니더냐. 나리께서 먼저 차 맛을 보신 후에 저도 나리께서 주시는 술을 받겠습니다. 이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옹은 조이켠이 차를 마시도록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조이켠은 다옹의 고운 자태에 이미 넋이 나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찻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향긋한 차 맛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던 그는 이내 술잔을 채워 다옹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냐. 조이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 더 웅얼거리다가 결국 상 위로 고꾸라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옹은 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그가 단지 잠들었을 뿐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옹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조이켠이 선준에게 영모죄를 씌우기 위해 꾸민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책이 가득한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조이켠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습니다. 어디에 숨긴 것이냐, 대체 어디에? 다옹은 애타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벽에 걸린 족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유난히 새 것처럼 보이는 족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자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뒤로 숨겨진 작은 벽장이 나타났습니다. 다옹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두루마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역적 이선준의 죄목을 고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이선준의 가문과 조이켠 자신의 가문 사이에 있었던 지난날의 악연을 적고 이를 빌미로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소상히 적힌 개인적인 서찰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이켠의 계략을 밝히고 선준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다옹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두루마리와 서찰을 급히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이켠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막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잠에 취한 듯한 하지만 분명한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년이 감히 나를 속여. 고개를 돌리자 조이켠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아직 완전히 퍼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악독한 정신이 약 기운을 이겨낸 것일까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당장이라도 다옹을 집어삼킬 듯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옹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이켠이 비틀거리면서도 짐승처럼 다옹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옥에서 막 빠져나온 듯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선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성난 마을 사람들이 괭이와 쇠스랑을 들고 서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선준의 눈이 다홍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의 눈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내 조이켠을 향해 불꽃 같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놈, 내 놈이 감히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한 것이냐.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에 오게 있어야 할 놈이 감히. 조익현은 술과 약기운에 취해 혀가 꼬이면서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곧장 조익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선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다홍낭자, 괜찮소? 다친 곳은 없소. 선비님, 어찌하여. 다홍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그저 선준의 이름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선준은 그런 다홍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낸 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 선준이 주모에게 옷값으로 주었던 값비싼 놀이개였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주막의 주모께서 나를 찾아왔소. 나리께서 낭자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다면서 이 놀이개를 포졸에게 뇌물로 주고 나를 빼내주었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리의 악행을 모두 알렸지. 이제 당신의 죄를 물을 차례요. 무슨 죄 말이냐. 나는 이 고을의 현감이다. 내 놈들이야말로 관아에 난입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조익현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홍이 품에서 두루마리와 서차를 꺼내 선준에게 건넸습니다. 선비님,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비님께 영모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증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얽힌 원한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내용이 적힌 서찰도 함께 있습니다. 선주는 다홍이 건넨 서찰을 받아들고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익현이 이선준의 가문에 품은 사적인 원한,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을 영모로 몰아 죽이고 그의 정혼자까지 빼앗으려 했던 추악한 계획이 저작거리 낭독처럼 관사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놈을 보았나, 당장 끌어내려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사태가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익현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선준의 손에서 벗어나 허리춤에 있던 단도를 뽑아들고 다홍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길을 비켜라. 어서. 다홍낭자. 선주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조익현은 다홍을 인질 삼아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가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홍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신경 쓰지 마셔요. 저런 악인이 활개치고 다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선비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요.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낭자. 다홍은 선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조익현의 팔을 온 힘을 다해 깨물었습니다. 으악! 조익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단도를 놓쳤습니다. 선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조익현을 덮쳤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함께 뒹굴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선주는 마침내 조익현을 제압하고 그의 두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횃불 아래 모든 악행이 드러난 현감은 무력하게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선주는 다홍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낭자.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서. 아닙니다, 선비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괜찮습니다. 다홍은 선준의 넓은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선준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유난히 밝고 환한 새벽이 오고 있었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선주는 마침내 눈빛풀을 가지고 한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을 다려 마시고 기적처럼 서서히 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모두가 장한 아들이자 장손인 선준의 공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선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홀로 남겨두고 온 다홍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다홍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험한 일을 겪게 하고도 아무런 약조 없이 돌아선 자신의 비겁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가문끼리 이미 약조한 정원. 그를 얽어매는 족쇄들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며칠을 고뇌하던 선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생, 정해진 혼사를 물러야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상대 가문과의 약조를 어찌 이리 쉽게 말하는 것이냐? 노발대발하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선주는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강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홍이라는 여인을 만나 목숨을 구한 일부터 조익현의 악행에 맞서 함께 싸운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미 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그 귀한 인연을 저버리고 제 마음을 속이며 다른 이와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더러 혼이 날 상대방을 기만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소생의 어리석은 충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녀석이. 선준의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종아리를 치려 했지만 시력을 되찾은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두셔요. 제 눈을 뜨게 해준 것은 금강산의 약초가 아니라 바로 저 아이의 지극한 효심과 그 아이를 살린 어느 귀한 처녀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 가문이 그 큰 은혜를 입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대수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먼저지요. 저는 제 며느리로 그 아이를 맡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뜻밖의 허락에 선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아내의 말을 차마 거역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문이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주는 고운 비단과 예물을 가득 실은 가마를 이끌고 다시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다홍은 여느 때처럼 산에서 캔 약초를 팔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아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선주는 가마에서 내려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내가 너무 늦었소. 나를 용서하시오. 선비님, 어찌하여 여기까지. 다홍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선비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의 이름은 선준이요. 이선준.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러 왔소. 부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나의 반려가 되어 주시오. 하지만 저는 저 같은 미천한 산골 계집이 어찌 선비님의 미천하다니요. 낭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요. 나에게는 가문도 신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소. 오직 낭자만이 내 삶의 전부요. 부디 나의 청을 받아주시겠소. 선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다옹의 눈에서 마침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한양의 이선준 댁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골 처녀 다옹은 어엿한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약초에 대한 지식은 한양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